7월 3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3천만 원 이하 이른바 소액 사건의 경우 법원이 판결문의 판결 사유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관행 아닌 관행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고 법률방송에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소액사건도 원칙적으로 판결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소액사건 심판법 일부 개정안이 어제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직 변호사 신분으로 받을 수도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원을 향해 일침을 날린 불량 판결문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최정규 변호사와의 지난 4월 로투데이 인터뷰 리포트입니다. 1심 판결문에 판결 주문만 있고 판결 이유가 없습니다. 내 주장을 판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그게 뭐 내 주장을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기각하던지 그런 승소, 패소 판결 주문만 있고 무엇 때문에 이겼는지 또는 졌는지 판결 이유가 없는 판결문. 법원에 갈 일이 없는 대다수 일반 사람들에겐 저런 일이 있겠어 할 뜨악할 일이지만 법원에선 대수롭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 아닌 관행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어야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저희가 보장받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판결문 나왔네? 이유는 없네? 이런 복붙 판결문을 받고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일단 소액사건 심판규칙은 소송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민사소송을 이른바 소액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사건 심판법은 판결문의 주문과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조항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소액사건 심판법 제11조의 2 판결에 관한 특례조항 제3항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도입된 조항이 일선에선 이른바 판결 이유를 알지 못하는 깜깜이 판결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되지만 그런 불친절한 그런 서비스까지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지적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어제 대표 발의한 소액사건 심판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먼저 2019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94만 9,603건 중 71.8%에 해당하는 68만 1,576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3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 실무에선 일반적으로 판결 이유는 생략하고 있다. 3천만 원이면 일반 시민 입장에선 적지 않은 금액이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사건 판결 이유가 생략되는 경우 패소 이유를 알 수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생사건이 항소로 이어지게 되면 사건의 신속한 종결에 반할 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기상 의원의 문제의식입니다. 특히 당사자 중에 소송에서 진 분들은 왜 졌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게 돼서 이 부분이 그 사법 불신을 키운다는 비판도 컸고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항소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게 되고 그렇다면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특례 규정을 둔 것이 오히려 재판을 더 오래 걸리게 한다. 법안은 이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소액사건도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 당사자 간 다툼의 여지가 없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액사건도 원칙적으로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해 판결 내용과 사유, 취지를 명확히 하자는 법률입니다. 국민의 공평하고 적정한 권리구제라는 민사소송법의 일반 원칙과 소액 민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특례 규정의 취지를 두루 고려한 법안이라는 것이 최기상 의원의 설명입니다.
부득이 항소를 하는 입장에서도 어떤 이유로 항소를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는 장점도 있고요. 또 당연히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1심에서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알면 항소심에서 심리를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즉 당사자에게도 재판부에게도 모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기상 의원 개정안에 대해 최정규 변호사는 이전에 발의됐던 비슷한 취지의 법안과 비교해서도 진일보한 법안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번처럼 아예 판결 이유 생략 자체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입법은 제가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입법안인 것 같고, 실제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판결 이유 생략을 받아들이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소액 사건도 판결 이유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판사들의 부담이 갑자기 늘어난다라고 하는 걸로 반대 의견을 많이 냈었는데, 이번 입법은 특별히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기에 좀 대법원과 잘 조율을 해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기상 의원도 법원의 존재 이유가 국민을 위한 재판, 좋은 재판임을 감안하면 판사 인력 조정 등의 작업은 필요하지만 법안 자체에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좋은 재판이란 결국 국민은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에서도 큰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사소한 이견 부분은 법원과 충분히 논의하여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기상 의원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네, 어느 청소 노동자의 죽음 집중기획보도 네 번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며 서울대 측에 이에 시정과 개선을 지도했습니다. 유족 측은 고용노동부의 공정한 조사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법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등을 더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서울대 50대 여성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청소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노동부는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먼저 서울대 기숙사 배모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업무 관련성이 없는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필기시험 문항에 청소 업무와 관계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고 근무 평정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험 성적을 근무 평정에 반영한다고 게시했다는 것이 노동부 조사 결과입니다. 시험이 외국인과 학부모 등 응대에 필요한 소양을 위한 것이라는 배 팀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사전 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수단으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필기시험 공지 등을 미리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동부 판단입니다. 배 팀장은 또 2차 업무회의에 드레스 코드에 맞는 복장을 3차 업무회의에 퇴근 복장을 하고 참석할 것을 근로자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말이 요청이지 사실상 지시인데 배 팀장은 그러면서 회의 중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대해 손뼉을 치는 등 이른바 품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복무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서울대에 통보하면서 업무와 관련 없는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필기시험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즉시 개선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노동부는 아울러 배 팀장에 대해 서울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교내 전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 교육을 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노동부는 개선 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학교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조사 결과에 대해 숨진 청소노동자 이모 씨의 남편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조치와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서울대에서 그런 지시에 시행할 수 있는, 시행할 의지가 있는 어떤 조치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배 팀장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청소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개선,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자의 불이익을 주는 등 사업주에 대한 조치 의무 위반 처벌 조항이 있는데 정작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갑질로 판결은 났지만 이게 형사처벌 조항은 없거든요. 직장 내 갑질 금지법만 있는 거지 이런 일들이 실제 발생하고 나서 형사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내는 이미 각오 없지만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 형사처벌 조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나 국회가 나서달라는 것이 유족들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의 문제이긴 하지만 법률적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이 돼서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서 정말 우리나라 어떤 직장 안에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진정을 준비하고 있는 최혜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좁게 국한해서 보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노동자의 인격권이나 건강권 등 헌법적 차원에서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만 인정을 한 거고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은 기본이고 거기다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 침해, 건강권이라든지 기타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지금 이분들이 침해받은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넓게 볼 수 있는.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가운데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 숨진 청소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 여부에 대해선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법무부가 다음 달 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석방 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합니다. 가석방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 얘기해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사건 내용부터 볼까요? 네, 30대 부부 얘기인데요. 네. 남편 이무정 씨의 무정자증으로 네. 아이를 낳을 수가 없게 되자 이제 아내 김미애 씨가 네. 부부간에 서로 동의를 해서 네. 제3자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후에 부부간 갈등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됐고 네. 남편 이 씨는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네.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는데요. 네. 여기서 이 친생자 관계를 부인할 수 있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게 뭐 양육비 문제도 걸려 있을 것 같은데 양측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아이는 내 정자로 태어난 아이도 아니고 네. 제3자의 정자로 태어났다. 이혼하는 마당에 이참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내 아이가 아닌 것으로 확인받겠다는 게 남편의 입장입니다. 네. 반면 아내는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가 남편과 혈연 관계가 없더라도 남편도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서 자녀를 임신하는 데 동의했으니까 친생자 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남편 이 씨는 이제 이혼하면 애는 네. 나와 상관이 없다. 또 이제 네.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네. 아내는 이제 애초 동의하에 제3자 정자로 인공 수정을 해서 낳은 아이니까 네.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이게 뭐 관련 법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일단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민법 제844조 제1항에서는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을 하는 친생 추정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 민법은 또 제855조 제1항을 통해서 네. 혼인 외 출생자 경우에는 생부가 인지를 하거나 또 제863조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네.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해서 네. 친생자 관계 존재를 확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네. 혈연 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이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주요 사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아버지와 아이 사이에 혈연 관계는 일단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요. 이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네.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해서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요. 네. 친생자와 관련된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의 문헌과 체계 그리고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 제도 등에 비춰보면 남편의 자녀로 봐야 한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혈연 관계는 없지만 민법상 자녀로 인정은 된다는 취지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네. 자연적 성적 교섭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남편이 인공수정 임신과 출산에 동의한 경우 네. 그 과정에서 출생한 자녀는 부부 사이의 자연적인 성적 교섭으로 인한 임신, 출산한 자녀와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 혼인 중 출생한 자녀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시입니다. 네. 또 대법원은 아내가 제3자의 정자를 통한 인공수정 방법으로 자녀를 임신하는데 남편이 동의한 경우 네. 혈연 관계가 없더라도 자녀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라고 예상했을 것이고 네. 그 동의에 따라서 출생한 자녀와 친자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봐야 한다라는 게 법원 판례 경향입니다. 네. 따라서 네. 자녀가 이제 제3자의 정자로 이제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나서 남편과 혈연 관계가 없더라도 네. 남편이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해서 이제 네. 아이를 낳기로 동의를 했다면 네. 임신과 출산을 한 자녀와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봐야 한다라는 게 이제 네. 법제적 설명입니다. 낳은 정도 있지만 기른 정도 있는 건데 본인이 인공수정에 동의해놓고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을 내는 게 참 씁쓸해 보이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7월 3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